안녕하세요. 여러분께 알찬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는 비욘드의 김윤상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관 보건 수술인데요. 과거 한 통계 자료를 보면 90년대 이 정관 보건 수술을 받는 이유는 아이를 한 명 더 낳기 위해서였지만 최근에는 재혼율 증가와 더불어서 새로운 가족 계획 수립 때문에 이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름만 들어도 이 정관 보건 수술이 정관 수술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도 이 분야의 전문가 문현준 선생님과 함께 정관 보건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정관 보건 수술. 네. 보건 수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. 어떤가요? 보건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정관 보건 수술은 분명히 어려운 수술입니다.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수술이기도 하죠. 네. 그 이유가 애초부터 정관 수술 자체가 이제 그 부부간의 네.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피임이 가장 중요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, 또 중요하죠. 잘못된 또 임신이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계획이 모두 다 끝났을 때 네. 영구 피임의 한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게 되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가슴 따뜻한 남성이 하는 수술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보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건 결코 정관 수술하고는 좀 다른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보건 수술과 마찬가지로 또 쉬운 수술은 아니죠. 네. 그렇다면 보건 수술의 수술 과정은 어떤가요?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 수술 받은 흔적이 있는 네.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것 같고요.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어준다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그림은 간단하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내용은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수술을 정관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 조직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단단하게 변하게 됩니다. 조직뿐만 아니라 주위의 조직들까지도 섬유화가 되면서 달라붙게 되죠. 달라붙는 조직들이 한 겹만이 아니라 여러 겹들이 같이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보건 수술을 만약 시행하고자 한다면 네. 이 달라붙어 있는 섬유화된 조직들을 한 겹 한 겹 다 박리를 해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가장 가늘고 약한 정관을 다시 찾아내서 네. 예전 수술 부위를 다 잘라내버립니다.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구멍과 밑에 있는 구멍 여기 보이시죠? 네. 그래서 서로 이어주는 수술이 바로 정관 보건 수술이라는 것이죠. 네,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이 무도 정관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한 5에서 6분 정도였는데 뭐 보건 수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짧게 걸리나요? 어떤가요? 이 정관 보건 수술은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정관 보건 수술이라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. 그런가요? 하지만 정말 절실한 목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술이죠. 아이를 꼭 가지고 그렇습니다. 싶으신 분들이 네. 그래서 그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쓰는데 네. 정말 노력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세한 수술을 의미하죠. 그 이유가 정관이라는 건 굉장히 가늘고 약한 그런 튜브형 조직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현미경 수술이나 이렇게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. 얼마나 정교하게 이어주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몇 프로에서 몇십 프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바로 1% 차이로 성공도 가능하지만 그 1% 차이 때문에 또 실패도 가능한 수술이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몇 프로의 차이라도 더 올려주기 위한 수술이 바로 현미경 수술인 겁니다. 네.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관은 굉장히 가는 튜브인데 그 안에 내경은 더 가늘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잇다 보면은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저희 병원에서는 현재 지금 거의 뭐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정교하고 또 네. 신중하게 네, 맞습니다. 꼼꼼히 봐야 네네. 된다는 말씀이죠. 네네. 이게 바로 현미경인가요, 그럼? 네. 지금 이제 그 어시스턴트라고 그러죠. 수술을 도와주는 분과 함께 네. 이렇게 고성능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. 저는 사실 현미경 수술이라고 했을 때 네. 사실 이제 의사분들이 수술하실 때 이제 영상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네. 이렇게 안경 같은 것에 이제 조그맣게 달려 있는 그런 네.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. 저는 사실 그거일 줄 알았거든요. 예. 근데 이렇게 정말 무슨 과학 정말 네네. 기구처럼 네네. 이런 현미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안경처럼 생긴 것은 예. 루비라고 표현하죠. 소위 말하면 돋보기 안경이어서
일반 맨눈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네.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수술에 임할 수 있는데 현미경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보건 수술을 받으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? 네. 환자들마다 각기 선천적으로 다른 음낭의 모습, 또 다른 길이와 가늘기 그리고 주위 환경이 다른 그런 정관의 모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누구나 다 다른 상황에서 또 후천적으로 어떤 의사에게 받은 또 수술, 정관수술 그리고 또 아무는 과정도 틀리고 정관수술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네. 각기 100명이면 100명, 1000명이면 1000명 모두 다 다른 수술을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수술 성공률이 자기한테 이입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로지 내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네.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결과인데요. 네. 그래서 꼭 전문 의사한테 먼저 진찰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수술 가능성 여부 그리고 나서 수술의 결과는 그 다음 진인사 대처명 네.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.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반대로 성공률이 아니라 실패율을 높이는 인자들도 되게 많습니다. 궁금한데요. 네. 그것도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천적인 모습 자체가 수술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음량이 굉장히 작은 분. 그런 네. 분들은 이제 뭐랄까요? 정관도 좀 작은 경우가 있나요? 네. 그래서 정관 수술할 때부터 벌써 의사들이 좀 애를 먹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음량 자체가 작거나 또는 수술해야 될 정관의 길이도 작고 네. 또 가늘고 네. 또 약하고 네. 또 굉장히 깊이 숨어 있고 뭐 이런 경우라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네. 후천적으로 다른 정관 수술을 받을 때 수술한 위치가 유달리 보건 수술하기 안 좋은 위치에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낫는 과정에서 주위 조직들이 많이 엉겨붙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섬유화되는 과정이 유달리 더 심한 분도 계세요. 그러면 그것도 또 수술을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. 보건 수술은요. 어렵네요. 네, 그래서 한두 가지의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또 극복해내야만 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. 정관 수술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성공 확률이 좀 높다, 80% 이상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. 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네네, 모르겠거든요. 그런 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. 성공률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. 더 좋아질 일은 없으니까요. 네. 그런데 그런 그 데이터 그리고 그런 성공률을 발표한 병원도 바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병원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의 그런 데이터이지 어떤 병원을 찾아가도 또 어떤 의사한테 받아도 또 누구한테나 환자 개개인 다 적용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. 이 수술을 받고 나서 네. 언제부터 성생활이 가능한가요? 보통? 네. 일단은 이 수술은 후에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가느다란 튜브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온다면 그 관이 꼬이거나 잡아당겨지거나 눌린다면 그로 인해서도 다시 막힐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럴 확률을 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당분간 안정이 필요한데요. 최소한 1개월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죠. 한 달 정도는. 예. 그래서 그 한 달 정도는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쪽에 특별히 충격이 가지 않도록 즉 뜀뛰기를 하거나 성생활을 하거나 또는 뭐 무거운 걸 들면서 받칠 수 있거나 또는 책상 모서리까지 조심하는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.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. 네네. 그래서 성생활은 1개월 후에 정액 검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와 상의하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정관 보건 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개통이 다시 안 됐다라고 한다면 재수술을 받을 수가 있나요? 네.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겠죠. 언제 어떻게 개통이 확인될지는 모릅니다. 하지만 일단은 1개월 후에 정액검사를 해가지고 단 한 마리라도 죽은 정자라도 발견된다면 그건 개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좋은 정자에 질 좋은 정자들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주기적으로 2, 3개월 정도 간격을 해서 이제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 뭐 9개월 정도 또는 길게는 1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. 그러면 그때는 신중히 다시 재보건수술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물론 그 이유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. 정관 보건 수술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항정자 항체 때문에
임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. 항정장체가 네. 뭔가요?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항정자항체라는 게 네. 정자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. 네. 피임을 위해서 받았던 그 정관 수술도 하나의 손상이 돼서 아. 그로 인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혈류로 빠져나간 정자들이 네.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항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아. 이게 나중에 이제 보건 수술 받았을 때 그 네. 항체가 다시 나의 정상적인 정자를 네. 또 그 방해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뭐 운동성을 떨어뜨린다 해서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일종의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. 네, 맞습니다. 네네. 그런데 그게 모든 환자한테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. 일부에서 생기고요. 네. 다행히도 그런데 그 항정장체가 또 일정 기간이 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. 그래서 임상적으로 그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선생님 말씀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네,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. 미세 현미경 보건수술이라는 수술로 여러분도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신 문현준 선생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